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네, 정말 빨리 예. 이재훈의 정면승부 출연해야겠다 했다면서 가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일주일이 너무 기네요. 네. 그 얘기는 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매일 출연하면 좋은데. 예, 매일이 금요일 같으면 좋겠죠. 네. 예. 자, 이번 주 승자부터 꼽아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부터. 저는 전기 가스 요금을 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이 승자라고요? 네. 이게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결국 네. 국민들의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경고의 의미에서 승자로 채택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지금 괜찮겠지. 그냥 날씨도 더워지니까 에어컨도 사용하고 홍대 가보면 그냥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런데 소비만 하는 경우에는 지금 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약간의 그 기시감 같은 게 2008년에 금융위기 전의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도 인식되거든요. 그때도 유동성이 너무 풀렸다가 완전히 이게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모기지론 그 부동산 그 원인으로 해서 일판만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가스요금이 상당히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유보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 가지입니다. 이 전방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압박이 오고 있는데 증시도 살짝 오늘 반등했지만 그럼 괜찮아지는 건가 이런 게 다 이제 왜냐면은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때의 기시감. 세 번째로는 저는 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가스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가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빨리 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 경고성 차원에서 승자로 채택을 해봤습니다. 경고성 차원에서 근데 이제 전기가스 요금 근데 이거는 피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인상을 하긴 할 텐데 이거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전기료가요. 계속 이게 적자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한전이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연료비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체계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어 와서 가격을 올린다 한 건 꽤 오래됐지만 못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속에서 이거를 올려서 한다라면 아마 국민들이 대다수 반대할 거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걱정되는 게 그래도 이제 공기업이고 알짜 공기업인데 여기를 구조조정하다가 혹시 이게 헐값에 또 파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되는 거죠. 판다고요? 민영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가 이제 떠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머리에는 여기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매각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각까지야 민영화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건데 그렇죠. 사실 이제 국민 여론이 이미 민영화나 매각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 차원으로 동부 발전도 있고 남부 발전도 있고 여러 개의 발전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연료값하고 연동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게 계속 미룬다고 미룰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선택해야 되고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기 가스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가. 결국 정부에서는 물론 인상폭은 최소화하지만은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렇죠. 이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매각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취임 초에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민영화 한전 민영화 관련 이슈를 잠깐 꺼냈다가 이제 접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해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게 한전인 것 같아요. 네. 자, 한전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노력을 하면서 전기료를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물론 정상적으로는 계속 요금을 올려줬어야 되지만 그렇죠.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니 그동안
그렇게 내핍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마치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꼽히고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좀 공공격신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에 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했냐면 한전이 민간이었으면 이미 도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예. 공공개혁을 그냥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민영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하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이걸 좀 공공개혁을 전반적인 우리 공적 조직으로 다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왜 방만해졌을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혁신을 통해서 단순히 비용 차원을 생각하지 말고 예. 인적 재배치라든지 적정한 인원이라든지 지금 대통령 직속에 20여 개의 위원회도 한 4-5개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400억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이걸 기업 경영에 이 가격 절감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이건 또 다른 파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잘 그러니까 인력 구성을 그냥 감축한다. 인원 감축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또 공공노조의 반발도 있을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예. 이걸 절묘하게 예. 어떤 식으로 혁신하는 것이 최선일 거라는 것을 예. 로드맵을 잘 짜야 되는 것이죠. 예. 말은 쉬운데 어쨌든 그러니까 실천을 발휘하는 건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예. 어려운 과제예요. 자, 이번에는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구로 꼽으셨는지요? 예, 저는 일단 윤리심판원 또는 윤리위원회, 이게 이제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라고 네. 그러고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곳이 원래 이제 당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나 부서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모든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서 승자로 뽑아왔고, 승자로 꼽은 특별한 또 이유는 이제 지금 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심판을 또 했거든요. 징계 처분을 했고 이제 국민의힘도 곧 2주 뒤에 어저께 했고 또 며칠 전에도 했고 이제 앞으로 2주 뒤에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할 예정인데 네.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승자로 이 부분을 꼽아왔고요. 사실 이게 윤리위원회와 또 윤리심판원 이렇게 그 위상이 높아진 것은 최근에 이제 그 당내 보통 이게 이제 징계라든지 또는 포상 이런 걸 하는 기구인데 그 성비라든지 어떤 그 의원들의 그 발언이나 행동 이제 해당 행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위상이 점점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론에 굉장히 정당이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서 윤리위원회를 좀 꼽아왔습니다. 심판원 윤리위원회 네. 위상이 당에서 엄청나게 높아졌죠. 엄청 높아졌어요. 예. 예.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그럼요. 계속해서 잡음이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발언이 그냥 최강욱 의원이 그냥 네. 그 징계 결정 받아들이면 다 깨끗하게 조용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리심판원이 그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지금 이준석 사태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힘겨루기의 이 정황도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디귿이냐 지읒이냐 이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녹취 내용도 있을 테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거든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지금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로 활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누구누구처럼 또는 누구누구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이 처럼의 멤버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김남국 의원이 어떤 식이냐면 이게 일종의 당내에서 충돌의 불씨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누군가 징계받는 것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성찰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다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지금 또 반발하고 있냐면은 이 이준석 대표보다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아집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아니 예. 이준석 대표는 웬 의문의 일패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까지 끌어댈 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뭐 난 도대체 좌시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오늘도 계속 신문에 뭐 거의 토업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친명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은 그런 발언을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은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도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의 힘만으로 된 건 아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친명계 쪽에서는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엉뚱한 쪽으로 주제가 네. 가는데 제가 윤리위원회 가져온 건 박지원 위원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니, 사실 지금 문제가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게 그렇게 전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거는 다른 네. 격가지고 사실 네. 윤리위원회가 이게 전부 다 당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심판을 하는데 외부 인사로 저는 구성이 돼요.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다 똑같은데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기준이 좀 애매하게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없고 위원들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승복을 못할 경우에 이제 재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민주당은 이 재심의권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이제 지금 심판 결과를 동의하지 않아서 나온 거고 국민의힘은 사실 민주당보다 더 심각하죠. 그 지금 당 대표의 이 위해가 당의 위해가 된 행위의 내용이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거든요. 이게 정당사에서 지금 처음으로 당 대표가 이런 죄명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언론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차라리 전당대회 출마해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관련한 내용들? 그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따로 없어요? 제가 아직 본 거는 없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지원 위원장도 정치인인지 아닌지 지금 아직 좀 헷갈리는데 언론에서 받아주는 거로 봐서는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고요? 불분명하죠. 지금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 비대위원장도 외부에서 영입돼서 지금 들어온 거라서 정치인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젊은 20대 여성의 또 역할 그리고 표심 이것을 감안해서 이제 대선 때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선 패배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기 그럴싸한데 이런 판단이 내부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와서 하는 발언을 보면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해요. 이거 이제 자꾸만 이제 철험회나 친명계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공동 비대위원장을 역임을 했었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9%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당에서는 자 출마를 한다. 당대표 나가더라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건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20대 30대 당원들이 지금 왜냐하면 대의원 권리당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85%입니다. 8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선 룰이 아니죠. 전당대회 룰에 따르면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서멀서멀 나오는 이야기는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최고위원회는 출마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최고위원 자리도 당선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고위원까지 도전하려면 지역에서 지역 선거를 한 번 정도는 치러봤어야 돼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냥 사회 활동가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좀 두 분 다 공히 약간 좀 과대 포장돼 있다 이렇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너무 발언을 앞세우는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서 자기가 20대뿐만 아니라 30대뿐만 아니라 남녀를 가지지 않고 청년 세대 정치자가 될 수 있는 정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네가 이렇게 계속 발언하면 관심을 모으면서 유력 정치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과대포장 얘기를 했으니까 국민의힘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실제보다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그거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준석 당대표는 그 당대표 되는 과정이 이미 자기 어떤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2030 남성이라는 지지 기반이 있고 그런데 다만 이 당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 직무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시사저널의 시사 리서치에 의뢰해서 6월 20일 날 한 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의 그 직무 수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여부를 보면 부담이 된다가 50.8, 도움된다가 36.8%로 직무 수행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없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자체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42.6이고 부정 의견이 55.2%예요. 평가가 좀 부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진들은 뭐 이준석 대표가 눈에 가시 같겠죠. 그렇죠. 잠시 좀 쉬었다가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을 짚어보는 순서 함께하고 있죠.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번 주 승자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패자는 누군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배현진, 이준석 두 분을 뽑았습니다. 배현진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 사실 이게 지금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난 3차까지 충돌은 그냥 정당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습, 그냥 언성 높이는 그런 건 언제나 우리가 봐왔으니까. 그런데 네 번째 충돌은 이건 모습이 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악수를 패싱하는 것과 또 그 배현진 의원이 악수 패싱 당하자마자 어깨를 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느낄 때는 예전에 그 직구준 남학생이 그 좋아하는 여학생 이렇게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약간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얼레리 꼴레리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짤이 이어이 모습이 훈훈하게 오셨네요,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요. 미담인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고무줄 끄는 남학생은 지금 배현진 의원님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 오늘 말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디코이를 안 물었는데 직접 나를 쏘기 시작했다. 이 디코이라는 게 사냥할 때 쓰는 미끼인데 그게 이제 배현진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지금 이 모습이 국민들로서 굉장히 불편한데 둘 사이의 감정도 굉장히 골이 깊게 지금 파였다. 다시는 안 봤으면 하는 장면이어서 두 분을 패자로 꼽았습니다. 자,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의 신경전. 뭐 이번 주 아주 뭐 최고의 화제 영상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또 난감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두 사람 간의 그런 미묘한 좀 난감한 상황이 누가 그러면 비공개 때 그걸 노출했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인데,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상당히 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배현진 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을까? 따지고 보면 청년 정치인으로 서로 교감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또 앵커 출신이니까 목소리도 발음도 또박또박이에요. 당대표가 유출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난감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도 악수를 안 받을 일은 아니죠. 이게 저는 그래도 YS DJ 때는 아무리 싸워도 또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래 다이가 그래 불었어 이게 되는데 지금은 악수도 안 받고 이건 좀 아니죠. 그렇죠. 그 지금 회의 중에 그게 공개된 게 아니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리에 앉을 때 악수한 그 장면이 거의 생중계됐잖아요. 라이브 중계됐고 그게 그 당에서 이제 회의 인사 첫 화면 잡을 때 그때 나온 거고요. 사실 지금 이준석 당대표 저기압인 이유는 뭐 당에서도 계속 지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대통령을 안 도와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발언한 사람들 중에 김건희 팬카페의 그 강신업 회장이 야, 이준석 당대표는 반드시 잘라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마냥 안 좋을 거냐. 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당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에서는 패자를 오히려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 소장님의 이번 주 패자는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다. 아니 7월 7일도 심사를 연기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객관적 자료 그럼 당사자들은 와서 난 그거 아닌데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지금 벌써부터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당무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윤리위에서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를 한 것은 그건 마땅치 않다. 그건 규정 위반이다. 당규 위반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분명히 지난 대선에서 비단 주머니를 갖고서 기여를 한 건 맞아요. 그래서 남녀 갈라치기나 이런 부분들은 지적받아 마땅하죠. 그래도 지금 윤리위가 진행되는 상태를 보면 이게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쪽인 건지 약간 뭔가 이준석 대표를 죽이기, 혼내주기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정치적 의도가 보수층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 윤핵관이 됐든 친윤이 됐든 이런 게 좀 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외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또 전문가들 패널로부터도 상당히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덧붙이면은 이 윤리위 양당의 지금 윤리위가 다 개최가 된 이유가 다 성비위와 관련한 이슈다. 그게 지금 이제 공통점이고 그런데 이제 윤리위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촘촘한 무슨 기준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외부 인사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당사자들이 굉장히 결정에 반발할 소지가 많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뒤에 이제 윤핵관과의 갈등 또 민주당은 철험회 내의 갈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실 뭐 피장파장입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이준석 대표 또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광욱 의원. 그 여론 수치상으로 어디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 진행 중이고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도 나왔죠. 이것도 역시 진행 중이죠. 근데 뭐. 이제 재심 청구를 했고. 근데 보통 정당에서 재심의가 거의 잘 인용이 안 돼요. 거의 기각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잘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상당히 쟁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정당 지지율 나오는 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징계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무뎌졌다. 논란은 되고 있지만 대선 패배에 대한 여파가 더 큰 것이지 최강욱 의원 한 사람과 관련 물론 이게 근데 재심을 청구하면 전당대회 8월 28일 전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놓고서 상당히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향은 국민의힘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더 타격을 입을 것 같다. 그럼요. 이게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매사 납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못마땅한 부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시사저널과 시사 리서치의 내용도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의 내용은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36.8%인가요? 그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가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서 어떤 보기가 들었냐면 윤리위 징계에 따라야 된다는 14.5%밖에 안 돼요. 징계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리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썩 그것이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는 인식은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승부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 모두 경찰을 키워드로 꼽아 주셨어요. 먼저 배 소장님, 승부처로 경찰을 꼽으신 이유. 이게 간단치 않고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주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0대 30대나 여성 중도층이 환호를 내야 지지율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공공행진할 때는 어떠냐. 20, 30대 지지율이 거의 70, 80% 나와야 돼요. 대통령 공공행진을 하려면. 60%대로 올라가려면. 이게 경찰이 통합의 문제와 연결됩시다. 왜? 31년 만에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는 그 이전에는 치안본부였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독립성을 더 강조했던 게 탁 하고 지니 억하고 쓰러졌어요. 했던 것이 박종철군 사건이었거든요. 87년. 그 이후에 경찰이 이 경찰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인사를 문제 삼고 이건 국기문란이에요. 그건 내면 안 됩니다. 국기문란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야당도 야당이지만 경찰 내부가 지금 경찰이 20만 정도 되는데 가족들까지 합하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글부글 바글바글 끓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빨리 좀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김창룡 경찰청장이 거론되고 한 달 뒤면 나갈 사람인데 그 사람 몰아내려고 그랬겠냐 이런 왈가왈부 갑론을박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치안감 지금 다 우리 그냥 내놓겠다 자리 내놓겠다 이렇게 되는데 빨리 좀 이상민 장관이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사안에서 저는 이게 잘 안 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부처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근혁 소장님은 경찰 치안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전 치안감을 왜 얘기를 했냐면 승부처로 얘기했냐면 특히 이제 치안감이 2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급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고요. 그렇죠. 경찰 수뇌부에 들어가는 자리의 직급이에요. 이게 수뇌부라는 건 두 배라는 얘기잖아요. 시도경찰청장급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뇌부에 들어가는 그런 직급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뽑아온 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 치안감 그 인사 명단이 유출이 돼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문란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그 인사처리예요. 지금이 경찰 그 치안감뿐만 아니라 검찰, 국정원 지금 그 고위직에 대한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인사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막 그 국정원 같은 경우는 1급 부서장들이 전원 대기 발령이 되고 있고 해경도 지금 그 여러 그 피살 사건 관련해 갖고 지금 다 사임을 한 상황이고 이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곳들에서 지금 고위직들의 인사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대통령이 이거를 잘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조직이 권력기관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뭐 경찰청의 치안감, 뭐 이 인사만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네요. 지금 그 국정원도 그렇고 지금 검찰도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뭐 좌천성 인사, 편향 인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권력기관의 인사 그것도 그 하위직, 중하위직이 아니라 고위직 인사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단순히 이제 인사 관련된 파장도 상당히 이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고위직 뭐 장차관이 아니라 이게 치안감도 그 밑에 일선 경찰에서도 인사에 이게 일종의 뭐 카오스 현상처럼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제 파장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오해를 사기 십상인 게 그럼 경찰국을 왜 만들었냐, 이른바 길들이기냐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민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경찰국이 왜 설치됐는지 이걸 만약에 설치할 거면 명분을 분명히 하고 또 오해 사기 십상인 조직이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국민 여론도 썩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찰국에 근데 사실 뭐 경찰국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경찰들의 인사나 뭐 수사와 관련돼 있는 협조나 뭐 지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민정수석실 자체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는 통제를 할 기관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찰의 이제 권한이 지금 굉장히 비대해졌기 때문에 통제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이제 그것도 지금 제도적으로 논의를 하는 기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인사가 일어나는 관련해서 검찰 쪽도 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긴 또 검찰총장이 없는데 인사가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책임 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경찰은 팥쥐고 검찰은 콩쥐냐 이렇게 약간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그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승부처로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게 저는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국이 좀 더 경찰들의 독립성과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니까 이런 이 변화된 환경에 잘 또 적응되고 역할 발휘를 위한 지원 조직이냐 그게 아니라 결국 자칫 인사가 수사권에 대한 개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관련 수사를 하던 사람을 뭐 직위 해제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국을 만약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경찰이 사실 뭐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수완박 법안 통과 때문에 상당히 그 권력이 비대해진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적인 통제라는 점에서는 어떤 시기로든 뭐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경찰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두 분 다. 그렇죠. 경찰국으로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인사권을 다 쥐고서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도 개선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법무부와 경찰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금 논의의 틀을 쥐고 가는 게 너무 법무부가 가져간 데서 불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인사 명단 유출 사태가 그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 제가도 받지 않은 상황.
상황에서 네, 네. 그래서 국기문란 그래서 대통령이 국기문란 얘기가 얘기한 것이고요. 나왔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이제 그 승부처로 이제 그 경찰과 함께 또 검찰 고검장 인사 같이 이제 갖고 왔죠. 예. 꼽으셨는데 그걸 이제 마저 다 설명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이번 그 검찰은 검찰총장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성에 대한 좀 인사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